넌 무슨 돈을 보냈다고 그래? 내가 쓴 건 첫째가 다 됐는데. 추석 명절 거실이었습니다. 시누이와 큰동서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거실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큰동서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엔 엑셀 한 장이 떠 있었거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총 송금액 및 유용 경로 요약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보낸 돈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통장엔 남은 게 없더군요. 대신 아주버님 명의 담보대출 2억 5천, 전세보증금 반환금 3억, 합쳐서 5억 5천이 흐릿하게 사라졌어요. 잠깐 빌렸다고요? 2년이 잠깐인가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멈춘 듯 굳어 계셨고 아주버님은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직업이지만 정작 제 인생의 숫자는 한참 뒤에야 보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시어머니께서 작은 수술을 받으셨어요. 당시 아주버님 성우 씨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죠. 어머니 수술비 좀 봐야겠어. 선영이네가 여유 있으니까 이번 달은 좀 부탁할게. 아주버님은 가족 중 장남이었습니다. 30살에 독립해서 사업도 하고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그런 분이 부탁이라고 하니까 저도 남편 민석 씨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와 간병비 명목이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달도 좀 봐줘. 약값이 많이 나왔어. 간병인 교체해서 추가 비용 생겼어. 처음엔 수술 후유증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세무사라 숫자에 민감합니다. 매달 송금할 때마다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어요. 120만 원씩 12개월이면 1,440만 원. 간혹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180만 원을 보낼 때도 있었으니까 1년에 대략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감사 인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성우가 다 해주니까 걱정 없다 고만 하셨어요. 큰동서는 단톡방에 관리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만 올렸고요. 정작 제가 보낸 돈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2024년 초 남편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형한테 이번 달은 좀 쉬자고 할까? 왜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좀 빠듯하잖아. 민석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석아, 이번 달 송금 안 됐는데. 형, 그게 우리도 좀 여유가. 야, 우리 엄마 일인데 무슨 소리야. 장남이 책임져야지. 내가 돈 좀 있다고 가족 일 뒷전이냐?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석 씨는 결국 알았어, 형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송금했습니다. 150만 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송금 내역을 캡처했어요. 그냥 습관처럼요. 세무사니까 증빙 자료 모으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시댁 제사 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큰동서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에르메스였어요. 제가 가격을 아는 건 고객 중 한 분이 세무상담 오실 때 같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죠. 언니, 가방 예쁘네요. 시누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선물로 준 거예요. 큰동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럼 왜 매달 저희한테 돈을 받는 걸까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이번 달은 좀 더 보내줄 수 있겠니? 약값이 많이 나왔거든. 네,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200만 원쯤?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큰동서가 거실에서 웃으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음 주에 강남집 한번 보러 가자. 어차피 지금 전세 끝나잖아. 강남, 치, 전세. 제 머릿속에서 뭔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설마였죠. 그해 겨울까지 저는 계속 보냈습니다.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어떤 달은 급하다며 추가로 50만 원을 더 요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다 보냈습니다. 거절하면 가족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같은 말이 돌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 상태가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병원을 더 자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아버지 투병 생활을 옆에서 봤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낸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명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 1년 6개월 동안 약 2,600만 원을 보냈더군요. 2,600만 원이면 작은 차 한 대 값인데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할까?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송금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큰동서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도 캡처해뒀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좀, 간병비 추가됐어요. 약값 올랐대요. 같은 말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요. 세무사로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냈고 시댁에선 여전히 감사 인사가 없었어요. 그저 이번 달도 부탁해 라는 말만 반복됐죠.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은 그 기록들이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요.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민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민석 씨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화면이 살짝 보였습니다. 대출 연체 3일 경과. 즉시 상환 바랍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출, 연체. 민석 씨는 제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화면을 끄더군요.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방금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문자 같은 거. 스팸이요? 제2금융권 대출 연체 알림이 스팸인가요?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대출 있어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말에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제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요? 얼마나 됐어요? 작년 여름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달 형님한테 보내는 돈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대답해봐요. 형이 급하다고 했어. 어머니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달 120만 원에서 18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이 빚을 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2년 가까이 보낸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민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 이자는 월 20만 원 정도. 연체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번 달이 처음이야.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 깜빡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 씨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에요. 카드값도 자동이체 걸어두고 공과금도 미리 체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출 이자를 깜빡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보낸 송금 내역을 따로 정리했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총 3,200만 원이 나갔더군요. 3,200만 원이면 작은 아파트 전세금인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병원 자주 다니세요? 응, 그래.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많이 불편하세요? 괜찮아. 윤주가 다 챙겨주니까. 윤주. 큰동서 이름이 나오자 제 귓가가 쫑긋해졌습니다. 큰동서가 병원도 같이 가세요? 그럼. 성우는 바쁘니까 윤주가 다 해주지. 통장이며 카드며 다 맡겨놨어. 통장. 카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통장과 카드를 큰동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제가 보낸 돈도 큰동서를 통해 쓰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머님, 제가 보낸 돈은 잘 받으셨어요? 뭐? 내가 언제 보냈는데? 매달 보냈는데요. 병원비랑 간병비 명목으로요. 아, 그건 성우가 다 관리하니까 나는 잘 몰라. 성우가 알아서 쓴다고 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돈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쓴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여름 제사 때 봤던 큰동서의 에르메스 가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강남 집 보러 간다던 전화 통화도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제가 보낸 돈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요청한 항목들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죠. 병원비 1,200만 원, 간병비 800만 원, 약값 600만 원, 기타 600만 원, 합계 3,200만 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신 수술은 소액이었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양비가 아니야. 뭔가 다른 곳으로 새고 있어. 며칠 뒤 저는 민석 씨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형님 사업 요즘 어때요? 응? 잘 되는 것 같던데. 왜? 잘 되면 왜 우리한테 매달 돈을 받아요? 그건 어머니 일이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보낸 돈 모른대요.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까 어머님께 전화했는데 우리가 보낸 돈 잘 모르신대요. 형님이 다 관리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넘어가요. 3,200만 원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가족끼리 따지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석 씨도 알고 있었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당신 대출 이자 월 20만 원이에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 돈을 제2금융권 이자로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형님네는 에르메스 가방 사고 강남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고 말하자.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따져보자고요. 세무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몰래요. 먼저 시어머니께서 다니신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자 환자분 보호자인데요. 최근 진료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이 박선영입니다. 며느리예요. 아, 네. 잠시만요. 최근 6개월간 진료 내역은 월 1회 정도네요. 정기검진 수준입니다. 월 1회 정기검진. 그럼 매달 요청하던 병원비는 뭐였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병원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급한 수술비, 추가 검사비, 응급실 비용.
근데 병원에서는 정기검진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완전히 어긋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양이 아니야. 착취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착취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죠. 송금 날짜, 요청 문자, 병원 확인 내용, 민석 씨 대출 내역.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았어요. 세무사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 숫자들을 무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샵샵 시퀀스 3 4천만 5천자. 2025년 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죠. 화면엔 아주버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타고 가는 중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민석 씨를 깨웠어요. 30분 뒤 저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시어머니 성함을 말했고 3번 침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고 옆에는 아주버님과 큰동서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약하게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큰동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대요. 지금 안정 중이고 검사 결과 나오면 입원할 것 같아요. 검사는 다 하셨어요? 네. CT랑 혈액 검사 다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납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응급 처치비랑 검사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납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정자 환자분 맞으시죠? 보호자 동의서는 이미 제출 완료되어 있네요. 네. 동의서요? 네. 여기 보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보호자 동의서 제출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원래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서류에 있는 서명은 흘려 쓴 것처럼 휘갈겨져 있었어요. 이거 언제 제출된 거예요? 작년 3월이네요. 작년 3월. 제가 송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누가 제출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보호자란에 며느리라고만 되어 있네요. 며느리. 저도 며느리지만 큰동서도 며느리였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직원이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수납하시려면 카드 주세요. 저는 멍한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의서를 누가 낸 거지? 왜 서명이 다르지? 수납을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시어머니 침상 옆에서 뭔가 체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간병인 부르셨어요? 네. 큰며느님께서 이미 연락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큰며느님. 큰동서를 말하는 거겠죠. 얼마 후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간병인은 시어머니를 살피더니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숙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간병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벌써 6개월째 모시고 있어서 익숙해요. 6개월.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6개월이나 모셨어요? 네. 작년 여름부터요. 큰면님께서 저한테 통장이랑 카드도 맡기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다 드리라고요. 통장. 카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인이 시어머니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본인 돈을 직접 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큰며느님한테 연락드리면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다 드리고요. 허락.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돈 쓰는데 며느리 허락이 필요하다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납창구로 다시 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최근 6개월 치 수납세 내역 출력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A사 용지 3장이 출력됐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에 앉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응급실비, 검사비, 약값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비급여 항목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적은데 여기는 비급여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구로 가서 물었어요. 간병계약서도 확인 가능할까요? 네, 출력해 드릴게요. 간병계약서에는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간병 기준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면 1,800만 원. 근데 우리가 보낸 돈은 간병비 명목으로만 800만 원인데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민석 씨에게 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석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간병비가 월 300만 원이래요. 6개월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낸 간병비 명목 돈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야? 형, 이거 좀 보세요. 간병비가 월 300만 원인데 우리가 보낸 돈은 이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누가 낸 거예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냈지. 형이요? 그럼 형도 돈을 내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아들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돈을 냈다면 왜 매달 저희한테 송금을 요청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 침상으로 돌아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본인 통장도 못 쓰고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도 누군가 대신 썼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7시쯤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병인이 옆에 붙어서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저와 민석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수납 세부 내역, 간병 계약서, 동의서 4본. 민석 씨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선영아, 그거 왜 모아? 증거예요. 증거? 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석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파일을 정리했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를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서류 속 서명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문병을 갔어요. 큰동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선영씨. 어서 오세요. 어머님 좀 뵈려고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좀 어때요? 괜찮아. 윤주가 잘 챙겨줘서 다행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통장은 직접 관리하세요? 아니, 윤주한테 맡겨뒀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럼 필요한 돈은 어떻게 쓰세요? 윤주한테 말하면 돼. 윤주가 다 해줘.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문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통장이 있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지점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자 고객님 계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고객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임장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최근에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게 있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년 8월에 비밀번호 변경 내역이 있네요. 작년 8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본인이 직접 하신 건가요? 그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점 방문으로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지점 방문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데리러 갔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 병원 수납 세부 내역, 간병 계약서, 은행 비밀번호 변경 확인서. 저는 엑셀을 열고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로축에는 날짜를, 가로축에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숫자를 입력했죠. 2023년 1월 송금 120만 원 병원비 명목, 2023년 2월 송금 120만 원 간병비 명목, 2023년 3월 송금 150만 원 약감 명목.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2년간 제가 보낸 총액은 3,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병원 수납 내역을 보니 실제 병원비는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간병비도 계약서상 1,800만 원인데 제가 보낸 건 800만 원뿐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저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부등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시어머니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등기부가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을구을 안을 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2억 5천만 원 2024년 3월 설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2억 5천만 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채무자는 김성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억 5천에 이자만 월 2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그 이자를 어떻게 갚고 있을까요? 문득 아주버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머니 간병비 냈지. 그 돈이 대출 이자였던 걸까요? 저는 다시 엑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주버님 관련 항목을 추가했어요. 담보대출 2억 5천 2024년 3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작년까지 전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아주버님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매매가 8억 2024년 9월 거래. 8억짜리 아파트. 아주버님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요?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담보대출 2억 5천 전세보증금 반환 3억 자기 자금 2억 5천 8억. 전세보증금.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아주버님네 전세보증금은 얼마였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형님네 전세보증금 얼마였는지 알아요? 응, 3억이었던 것 같은데. 왜? 3억.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 2억 5천 전세보증금 반환 3억, 5억 5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까지 합쳐서 8억짜리 아파트를 샀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2억 5천은 사업 자금으로 썼겠죠. 저는 엑셀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총 유용액 5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2년 동안 보낸 3,800만 원은 시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네 집 마련을 위한 구멍 메우기였던 거예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돈 주는 기계였나?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는 다시 엑셀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 시트를 열고 흠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박선영, 김성호 명목 병원비 간병비 담보대출 이자 충당. 오정자 집 담보대출 2억 5천 김성호 아파트 구입. 김성호 전세 보증금 반환 3억 김성호 아파트 구입. 숫자들이 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착취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5억 5천 흐름도 즈엑스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A3 용지의 컬러로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관련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출력한 흐름도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서류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송금 내역, 병원 수납 세부 내역, 간병 계약서, 등기부등본, 비밀번호 변경 확인서, 모든 증거가 한 봉투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절차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끝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선영 씨는 2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지만 정작 그 돈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서류 한 장, 은행 비밀번호 변경 기록 하나가 진실을 드러냈죠. 선영 씨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를 모으고 증거를 쌓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샵샵 시퀀스 54,5,000자. 2025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주버님네 가족, 시누이네 가족, 그리고 저희까지.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누이와 함께 전을 부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큰 동서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달 약값이 좀 많이 나왔어. 추가로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또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150만 원? 150만 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추가 송금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큰동서가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죠. 큰동서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뒀는데 그 틈으로 영수증이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봤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380만 원. 명품 의류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인내의 줄이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파일이 있었거든요. 5억 5천 흐름도 슬랙스 파일을 열고 블루투스 설정을 켰습니다. 거실 TV는 스마트 TV였어요. 미러링 기능이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선영아, 괜찮아? 민석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블루투스로 TV와 연결했습니다. 선영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머님,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휴대폰 화면이 TV로 미러링 됐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TV로 향했어요. 화면에는 엑셀 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3년 1월 2025년 9월 총 송금액 및 유용 경로 요약표. 시누이가 작게 소리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화면에는 날짜별, 항목별로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송금액 3,800만 원.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형,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수납 내역이 떠 있었어요. 실제 병원비 600만 원, 실제 간병비 1,800만 원 계약서 기준. 제가 보낸 돈은 3,800만 원인데 실제 어머님께 쓰인 돈은 2,4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큰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2억 5천만 원 채무자 김성호. 어머님 집에 2억 5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채무자는 형님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뭐, 우리 집에 대출이? 네, 어머님. 작년 3월에 설정됐어요. 어머님은 모르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김성호 아파트 매매 내역 8억 원 2024년 9월. 자금 출처. 담보대출 2억 5천. 전세보증금 반환 3억. 자기 자금 2억 5천. 총 유용액 5억 5천만 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잠깐 빌린 거야.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잠깐이요? 형, 2년이 잠깐인가요? 그리고 잠깐 빌렸으면 왜 제게는 계속 돈을 요구하셨어요? 형이 어머님 간병비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담보대출 이자였던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동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오시는 것도 우리고 관리하는 것도 우린데. 관리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를 언제 바꾸셨어요? 작년 8월이죠. 어머님은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비밀번호 바꾼 적 없는데. 그럼 누가 바꿨을까요? 큰동서 답해 주시겠어요? 큰동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기억 못하실까봐. 기억 못하실까봐 며느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그리고 응급실 동의서도 어머님 서명이 아니었어요. 누가 대신 썼어요? 그건. 그리고 간병인한테 통장이랑 카드 맡긴 것도 어머님 허락 받으셨어요? 큰동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그럼 아주버님네가 정말 어머니 돈을 썼다는 거예요? 네. 5억 5천만 원을요. 그리고 제가 보낸 3,800만 원도 결국 아주버님네 구멍 메우기에 쓰였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주버님을 봤습니다. 형, 가족이라는 말이 면죄부인가요? 가족이니까 착취해도 되고, 가족이니까 속여도 되고, 가족이니까 훔쳐도 된다는 거예요? 훔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어머님 모르게 집 담보 잡고,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전세보증금까지 쓴 게 훔친 게 아니면 뭐예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장남이야.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책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어머님 돈으로 8억짜리 아파트 사요. 책임지는 사람이 동생한테 매달 180만 원씩 뜯어내요. 잠깐이 5억 5천이에요? 이게 책임인가요? 그 말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성호야, 이게 사실이니?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를 봤어요. 민석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큰동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숫자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샵샵 시퀀스 6 4천만 5천자. 추석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저와 민석 씨는 차에 탄 채로 시댁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민석 씨가 차를 세웠거든요. 여보,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우실 거야.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테니까요. 저희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시누이네는 먼저 돌아가고 아주버님네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고 큰동서는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영아, 난 정말 몰랐어. 성호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너무 믿었어.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큰동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큰동서가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작년에 써두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도 옆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본인 우정자는 본인의 재산을 장남 김성호에게 상속한다.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윤주야, 이게 뭐니? 어머니가 작년에 써두신 거잖아요. 성호 오빠가 장남이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요. 난 이런 거 쓴 적 없는데. 제 귓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쓰셨어요? 응. 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저는 큰동서를 봤습니다. 큰동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큰동서, 이거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작년에. 어머님은 안 쓰셨다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큰동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자세히 봤어요. 서명 부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응급실에서 봤던 동의서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서명이 이상했거든요. 어머님, 이 서명 어머님 글씨 맞아요? 시어머니가 서명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글씨가 아니야. 난 원래 또박또박 쓰는데 이건 흘려 쓴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큰동서,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어머니가 쓰신 거라니까요. 어머님은 본인 글씨가 아니래요. 나이 드시면 글씨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응급실에서 찍었던 동의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큰동서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응급실 동의서예요. 작년 3월에 제출된 거죠. 여기 서명 보세요. 지금 유언장 서명이랑 똑같아요. 큰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은 응급실 동의서도 직접 안 쓰셨대요. 누가 대신 썼죠? 그건. 큰동서,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이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윤주야, 내가 쓴 거야? 대답 좀 해봐. 큰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요. 우리가 관리한 거잖아요.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윤주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고 병원도 우리가 데려가고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유언장을 만들었단 말이니? 어머니, 어차피 재산은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연하다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어머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선영이가 2년 동안 보낸 돈은 뭐야? 그 돈으로 너희가 집 샀잖아. 큰동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습니다. 난 너희를 믿었는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성호야, 넌 장남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업이 어려워서 급했어요.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잠깐이 2년이야? 그리고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았잖아. 아주버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결정? 이대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바로잡을 건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선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내 통장부터 찾고 싶어. 그리고 집 서류도 확인하고 싶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은행 가시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선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큰동서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저는 민석 씨를 봤습니다.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내일 같이 은행 가요. 그래 줄래? 네. 그날 밤 저는 시댁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거래 내역 확인, 그리고 등기부등본 다시 떼서 담보대출 현황 파악.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끝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샵샵 시퀀스 7 4천만 5천자.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법무법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증거 자료가 아주 체계적이네요. 제가 세무사라서요. 숫자 정리하는 건 익숙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 여러 혐의가 성립돼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내용 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하시고 동시에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갔어요.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아주버님 김성호, 이윤주. 내용은 간단했어요. 귀하는 2024년 3월부터 오정자 명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본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했습니다. 발송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법원에 갔어요.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주버님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였어요.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채권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네요. 담보는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거래 내역서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혐의는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 증거 자료로 은행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위조된 동의서와 유언장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피고소인과 관계가? 시동생 부부입니다. 가족 관계네요. 합의 의향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일들이 이제 법적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석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났어? 네. 형한테서 전화 왔어. 30통 넘게. 뭐래요? 만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거 없어요. 이제는 법으로 끝낼 거예요. 민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여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5억 5천을 훔쳐가고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시어머니를 속인 사람들이에요. 민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아주버님네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민석 씨가 문을 열었어요. 형, 민석아, 선영이 좀 만나게 해줘. 형, 선영이는 안 만날 거래요. 제발 좀 부탁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전해줘.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감정 싸움은 안 할 거예요. 법. 야, 우리 가족인데 법까지 가야 돼? 형이 먼저 법을 어겼잖아요. 아주버님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아주버님 명의 아파트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됐어요. 아주버님은 그 아파트를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며칠 후
아주버님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신용조회를 했는데 가압류 내역이 나온 거죠. 거래처는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큰동서가 살던 강남 아파트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압박이 들어왔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을 다시 찾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어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제가 송금한 돈이 그대로 보였어요. 하지만 출금 내역은 대부분 큰동서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명목은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였지만 실제로는 큰동서가 개인적으로 쓴 거였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출금 내역이요. 시어머니가 거래 내역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돈을 이렇게 다 써버렸구나. 어머님, 이제 통장은 직접 관리하세요. 비밀번호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그래야겠구나. 은행을 나오는데 큰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윤주예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발 선영 씨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집까지 가압류 당했어요. 이러다 집 잃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주야, 그건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어머니, 제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내 통장을 마음대로 쓰지 말았어야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윤주야, 이제 내 통장은 내가 못 만져.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선영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었으면 이런 짓 안 했겠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영아,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후회 안 해? 아니요. 이제는 숫자로 끝내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거요. 샵샵 시퀀스 8 4천만 5천자.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합의안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 갔어요. 회의실에는 아주버님 부부와 그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큰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양쪽 변호사가 합의서를 검토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호, 이은주는 피해액 5억 5천만 원 중 우선 1억 원을 3개월 이내 변제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5년간 분할 변제합니다. 매월 750만 원씩 납부하며 연체 시 즉시 강제 집행에 동의합니다.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영아, 이게 마지막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의금만 제대로 내시면 형사고소도 취하할게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약속 지키세요. 합의서에 서명이 오갔습니다. 저도 서명했고 아주버님 부부도 서명했어요. 합의가 끝나고 법무법인을 나오는데 아주버님이 뒤따라왔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저는 돌아봤어요. 형, 할 말 있으세요? 나 정말 잘못했어. 사업이 어려워서 급했던 거야. 형, 급하면 훔쳐도 되나요? 시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해도 되나요? 아주버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저는 형이 사과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안색이 좋으세요. 응.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통장 관리는 잘하세요? 그럼. 이제는 내가 직접 다 해. 카드값도 확인하고 병원비도 내가 내고.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선영아,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살렸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평생 장남만 믿고 살았어. 장남이니까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구나. 책임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였어. 어머님, 내가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몰랐을 거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깨질까 봐요. 근데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영아,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내가 더 나를 생각해줬어. 정말 고마워.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요. 일주일 뒤 아주버님네에서 첫 변제금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어머님, 1억 원 들어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저축해둬야겠지.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쓸 거야. 이제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새집 거실에서 민석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뭐가요? 형이랑 관계가 완전히 끝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재정립된 거죠. 재정립? 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관계요. 각자 자기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민석 씨가 웃었어요. 넌 정말 강해.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믿은 거예요. 감정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5억 5천을 음도 슬랙스 파일을 봤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파일이었지만 삭제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 식구만. 네, 어머님.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이요? 평생 남에게 기대며 살았구나 싶어. 남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없었어. 어머님,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려고. 내 돈도 내가 관리하고, 내 건강도 내가 챙기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다 내 덕분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그러게요. 이제야 본인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넌 어때? 이제 마음 편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나를 지켰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저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끝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숫자로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평화는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나를 지켰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선영 씨는 2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보냈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렀죠. 응급실 서류 한 장, 은행 비밀번호 변경 기록 하나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를 모았습니다. 추석날 거실 TV에 띄어 5억 5천만 원 흐름도. 그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가해자는 변명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죠. 선영 씨가 선택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법적 절차였습니다. 내용 증명, 가압류, 고소. 차갑지만 명확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선영 씨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참아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지켜서 얻은 평화였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많은 걸 참습니다. 부당해도, 억울해도, 아파도요. 근데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착취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고 있나요? 아니면 지키고 있나요?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감정은 흐려질 수 있지만 기록은 명확하게 남으니까요. 선영 씨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참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